반갑습니다, 여러분. 소개받은 윤미래 교수입니다. 요즘 수학 체계에서 굉장히 바쁜 시기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제 강연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은 이상 기후에 따라서 이 망간의 그 재배 환경이 변하고 또 그에 따른 극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토양과 그다음에 식물과 미생물의 상호작용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대체 방법 중에 하나인 미생물제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순서는 첫 번째는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토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우리 그 농업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토양 미생물의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장 관심사일 수도 있는데 이 토양 미생물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가장 필요한 건지 그 효과가 뭔지 하는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토양과 뿌리에 관련 얘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사업이나 장사나 이런 거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시골에 가서 농사나 져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과연 농사가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지 또 그런 일인지 의문스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태비가 주고 하늘만 쳐다보던 그런 시절에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고품질, 다수화, 또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야 하는 요즘의 농사에는 농사도 이제는 과학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사는 과학이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과학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또 응용을 해서 보다 나은 품질의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전문 기술자가 돼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재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시설을 하시는 분들은 시설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또 시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게다가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농업 시대로 우리가 들어서면서 유기물 비료의 사용량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또 유기물 비료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은 그 유기물 비료를 분해해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반드시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에 대해서도 이제는 또 새로 공부도 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0여 년 전부터 이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또 대다수의 우리 농민들께서도 미생물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연 미생물이 효과가 있는 건지 또 미생물이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건지 하는 것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농협의 변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160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 경험과 관습을 위주로 퇴비를 이용하던 그런 자연농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도에 화학비료하고 그다음에 합성농약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다수학 중심의 그런 화학비료 농업이 한 100여 년간 지속되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화학비료와 그런 농약이 남용되고 또 우리 토양과 생태계에 축적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토양 오염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위협이 대두되는 으로 인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친환경 농업 시대로 전환하게 됩니다.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사용해왔던 화학비료 대신에 유기질 비료를 중심으로 농사를 짓는 방법을 우리는 친환경 농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기질 비료 중심의 농사는 유기물 자체가 다 고분자 물질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흡수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무기태 형태, 이온화 형태의 그런 물질로 분해를 해줘야 그 분해를 해주는 주 역할을 미생물이 할 수밖에 뿐이었기 때문에 미생물에 대한 인식이 크게 우리가 대두가 되어 있고 이제는 미생물 없이는 농사를 질 수 없는 것이 곧 친환경 농업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에 화학비료를 이용하는 그런 농사에서는 화학비료 자체가 물이 잘 녹습니다. 그래서 굳이 미생물이 그다지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유기질 비료 시대에는 미생물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인 이 기후 변화에 따른 토양 환경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죠. 뭐 우리나라도 예 없이 이 지구가 더워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지금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 지구 온난화의 가장 주범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탄소 경감을 위해서 국제협약도 맺고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산화탄소의 주 배출원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화석연료입니다. 즉 석유, 그다음에 석탄을 연소시킴으로써 나오는 그런 것이 가장 주원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큰 산불도 나고 우리나라도 강원도에 예 없이 불도 나고 또 많은 산림체벌도 하고 인해 가지고 강압성 작용을 통해서 산소를 배출하는 식생이 점점 감소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CO2량이 증가하는 또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연환경에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소비되는 그런 요소가 세 가지 정도에 의해서 소비가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은 우리 지구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한 50%가 쓰고, 그래서 나머지 50%는 이산화탄소를 소비하는 역할. 그래서 우리 대기 환경에 이산화탄소가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소비 역할을 바다와 그다음에 식물의 강합산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균형적인 우리 대기 환경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바다에 유입되는 이산화탄소량이 현격하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 균형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온실효과, 즉 지구가 더워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거죠. 자, 작년에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이 폭염 때문에 또 극단적인 그런 강수와 가뭄 현상 때문에 많은 피해를 갖다가 발생을 시켰어요. 육지의 가장 대표적인 이 가수인 이 사과도 이 경상도 지방에서 주로 재배했던 이 사과가 온난화 현상 때문에, 즉 온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거의 강원도 쪽으로 북상을 하는 이 재배 한계선의 북상을 초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대로 더 더워지게 되면은 사과 재배지가 이제는 남한이 아닌 북한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역대로 최대의 그런 열과 피해를 작년에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이 온도가 평균 한 1.2도 정도 이렇게 높았던 걸로 제주도 농업교수원의 통계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1도라고 하는 온도 차이 때문에 이 제주도 레드양과 같은 그런 망간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를 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온도가 1도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면 별로 큰 온도 차이도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큰 온도가 심한 피해를 갖다가 입은 결과를 나는데, 그 이제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대응 방안이 뭐냐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뾰족한 대응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자. 그래서 태양열이라든지, 또는 수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자.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채몰, 그 다음에 화학 그런 연료를 덜 쓰자. 그런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토양 측면에서, 우리 농협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토양 온도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대기 환경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토양 온도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온도를 이제 조절하는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선은 이 유기물 공급을 좀 많이 해줘서 이 탄소의 저장력을 갖다가 좀 높여서 토양의 그런 온도 변화에 따른 완충 능력을 좀 이렇게 키우자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같은 그런 면목으로서 이 토양의 이 산소 농도를 증가시키고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자 그런 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토양의 산소 함량을 갖다가 좀 증가시키는 방법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좀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토양의 산소를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이제 토양에 물을 주실 때 가능한 한 용존산수가 많은 그런 물을 제공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강합성 세균을 갖다가 제공을 하는 건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강합성 세균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산소를 배출하는 그런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합성 세균을 갖다가 우리가 토양 중에 이용을 하면은 산소를 좀 이렇게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은 이 강합성 세균이 우리 토양 환경에서 살아가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토양 내 미생물 환경을 갖다가 좀 조화롭고 또 균형 있게 좀 이렇게 만들어주자. 자, 그러기 위해서는 토착 미생물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유익한 역할을 하는 그런 미생물제를 갖다가 보호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농업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미생물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미생물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면 과연 미생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가장 최초로 탄생한 생명체가 지금부터 40억 년 전에 출현했던 이 항아수소 세균이라고 하는 세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현존하는 모든 생물체는 항아수소 세균의 자손인 거예요. 즉 항아수소 세균이 공동주상이에요. 모든 생명체에. 자, 근데 40억 년 전에 항아수소가 출현했을 때의 우리 지구 환경은, 원시 지구 환경은 300도씨 정도의 고열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 같은 가스로 이렇게 덮여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구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수증기가 응축돼서 떨어지면서 바다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형생 바다에서 두 번째 생명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생명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시아노박테리아, 즉 강합성 세균이었어요. 자, 이 시아노박테리아의 출현은 우리 지구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현재와 같은 산소가 풍부한 그런 대기 환경으로 바꾸는 그런 촉매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아노박테리아에 의해서 해조류와 같은 해양생물들, 즉 방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다양하게 다시 생성하면서 많은 양의 산소를 대기로 분출하고 대기 환경이 점점점 산소의 양이 많아지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빛인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을 형성하기까지는 그로부터 30억 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0억 년이 지나서 완전하게 우리 대기의 오존층이 형성된 이 시점에서 육상동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기 환경은 현재와 같은 아름다운 산소가 풍부한 그런 아름다운 대기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 이후에 지금부터 10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 처음 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는 진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화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진화론을 토대로 볼 때 결국은 우리 공동조상인 미생물이 이에 의해서 우리 지구 환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이 미생물에 의해서 우리 지구 환경이 유지가 되고, 또 우리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창조자의 역할을 미생물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미생물의 존재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몰랐던 이유는 미생물이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만물을 갖다가 이제 창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미생물이 만물을 창조한 그런 창조자가 미생물입니다. 우리의 조상이고 또 우리 만물을 창조한 또 창조자. 하지만 이 거룩한 미생물의 존재를 우리는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단지 200년 전에 해서야 그 실체를 알게 된 거죠. 자, 지금 토양 일부람 중에 들어있는 이 미소 생물의 숫자와 그다음에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표인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것이 세균입니다. 그리고 세균의 경우 불암당 1억 마리에서 10억 마리 정도 있어요. 그리고 곰팡이가 상대적으로 세균보다 수는 적지만 토양의 전체 부피를 따지면은 또 곰팡이가 가장 부피는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곰팡이는 균사를 뻗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토양이 떼알 구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죠. 이 떼알 구조를 형성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이 곰팡이의 균사 때문에 형성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기본 물질이 세포예요. 세포. 근데 이 세포는 5가지의 원소 외에 또 몇 가지 미량 요소가 포함돼서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다음에 핵산, 효소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농업에서 중요한 5가지 성분 중에서 단백질하고 효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생물인 세균하고 그 다음에 곰팡이를 빼놓고는 다세포 생물이에요. 즉 세포가 여러 개 구성돼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의 경우는 그 전에 자 여기 보면은 요 왼쪽에 있는 거는 가장 진화가 덜 우리 최초의 생명체인 세균의 세포 구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핵만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장소인 리보솜도 가지고 있고, 자 그에 비해서 이제는 곰팡이, 그 다음에 동물, 식물 이와 같이 진화가 이루어진 생명체들은 이와 같이 진핵세포라고 하는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진핵세포의 여러 기관 중에서 중요한 기관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기관은 산소를 이용하는 생명체,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산소를 이용하는 생명체에게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기관 역할입니다. 그리고 식물의 경우는 강합성을 하죠. 강합성을 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강합성 합성 장소인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 이 엽록체는 식물에게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다른 생물은 없어요. 식물에. 자, 그러면 아까 5가지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 단백질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미노산 비료 많이 쓰시죠? 아미노산 비료. 아미노산 비료는 식물성 아미노산 비료, 그 다음에 동물성 아미노산 비료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겠죠? 자,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결합돼서 이루어진 그런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DNA라고 하는 우리 유전 물질로부터 20종이 만들어져요. 20종이. 그래서 그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어떤 비율로 단백질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형성하는 단백질, 이런 단백질들이 그 차이가 그 20종의 아미노산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고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 비율적으로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이나 모든 생물체에는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 또는 콩단백질 같은 것을 섭취를 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얘를 아미노산으로 섭취를 해서 우리가 흡수를 시켜서 우리가 영양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비료의 경우 아미노산 비료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물성과 동물성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동물성 아미노산이 식물성 아미노산보다 그 비료소의 그런 유효도가 좀 높아요. 그 얘기는 동물성 아미노산이 식물성 아미노산보다 비료 효과가 좀 오래 간다 하는 얘기죠. 그 이유는 아미노산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효소입니다. 효소. 자, 우리 모든 생명체는 대사작용을 통해서 생명현상을 유지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효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하면은 병이 생깁니다. 또 이상이 생깁니다. 근데 이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어떤 반응을 갖다가 촉매시키는, 빨리 반응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결국 아까 단백질은 DNA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했죠. DNA로 만들어지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단백질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른 단백질과는 달리 얘는 촉매 반응을 빨리 해주는 그런 촉매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의 모든 대사 반응을 주관해줘요. 자, 우리 몸에는 한 2200여 종의 이 효소가 존재합니다. 이 많은 효소들이 각자 자기가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그 얘기는 반응하는 물질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자물쇠와 열쇠 논리라고 해요. 자물쇠가 있는데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딱 하나죠. 그런 것처럼 이 효소도 자기 기질 물질, 반응 물질, 우리는 이걸 기질이라고 하는데 그 기질하고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 분해 요소는 단백질만 분해하고, 지방 분해 요소는 지방만 분해하고, 전분 분해 요소는 전분만 분해해요. 절대 다른 걸 넘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 2000여 개가 넘는 그런 효소들이 존재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자기 역할을 못하면 이상이 됩니다. 그게 효소. 자, 우리가 이제 미생물을, 여러분들이 미생물제를 구입해서 사보셨을 건데, 그 미생물제의 뒷면에 보면은 이 보증 성분 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보증 미생물이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근데 미생물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는 이 린네의 그런 방법에 의해서 중명과 속명, 이게 우리 이름으로 따지면은 속명은 성이고 중명은 이름이에요. 요 어떤 이명법으로 붙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생물의 이름은 이렇게 중명하고 속명을 붙이는 이명법으로 우리가 미생물 이름을 붙인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 농업에서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미생물 소개를 하겠습니다. 방성균에 대한 얘기인데, 이 방성균은 가장 토양 친화적인 균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 소낙비가 한번 쫙 오면은 땅에서 흙냄새가 쫙 올라오죠. 그게 방성균에서 나오는 냄새입니다. 자, 이 방성균은 특히 우리가 퇴비 발효를 할 때 퇴비를 이렇게 발효를 해가지고 하면 퇴적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온도가 한여름에는 70도, 80도까지 올라가요. 그럼 그런 고온에서 이 퇴비, 유기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이 방성균이 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방성균은 우리 농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명을 20년 이상 늘려주는 그런 항생 물질을 갖다가 생산한 아주 유명한 균이죠.
그래서 1950년대에 미국의 왁스만이라는 사람이 이 방성균으로부터 스트레토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물질을 개발을 했어요. 그 항생물질 덕에 과거에 우리가 한 50살 평균 수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70살, 80살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이 방성균은 굉장히 고마운 그런 위생물이에요.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추균. 고추균은 청국장균,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나또 균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고 하는 이 고추균은 우리 한약으로 따지면은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균이에요. 정말 많은 곳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균이에요. 볏집에도 옛날 우리가 그 된장, 간장 담을 때 볏집 위에다 올려놓죠. 그 이유가 그 볏집에 이 고추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추균을 제공하는 단지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볏집을 올려놓으니까 간장 가루가 잘 일어나더라. 근데 그 이유를 아는 거는 얼마 전이다 하는 거죠. 왜 그런 건지. 이 고추균 때문에 그랬구나 한 거는 한 4, 50년 전에 아는 거예요. 자, 이 고추균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강합성균은 우리의 지구 환경을 산소 환경으로 바꿔주는 균. 강합성균은. 자, 그 다음에 또 잘 아시는 유산균, 젖산을 생성하는 그런 유기산 생성균이죠. 현재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그런 유산균제를 갖다가 많이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유산균은 이 장내에서 활착 능력이 우수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유산균제로서 유산균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토양 환경에 대해서도 유기산 같은 걸 생성을 해서 또 불용성 이런 비료 성분을 또 가용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한테 가장 필요한 영양원인 질소를 이용하는 영양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질소를 흡수할 때 암모니아태 또는 질산태로 흡수를 하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질산태로 산화시키는 그런 산화세균. 반대로 질산을 암모니아로 환원시키는 그런 또 환원균, 그런 균들에 의해서 질소의 흡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요 질소 보존균이에요. 그래서 이 질소 보존균은 두가작물, 흔히 콩가작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콩가작물에는 그 뿌리에 뿌리옥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이 같이 공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좁쌀처럼. 그래서 얘네들이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흡수해가지고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템으로 전환을 해서 식물에 이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콩가작물들은 질소를 많이 안 줘도 돼요. 그래서 이 피목작물로 같이 이 과수작물하고 키가 큰 그런 작물하고 키가 낮은 이런 피목작물을 같이 병행해서 농사를 짓면은 질소 보존균에 의해서 질소를 많이 경감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효모. 효모는 통성경색균인데, 위생물은
산소의 유무에 따라서 호기성균, 현기성균, 통성현기성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호기성균은 말 그대로 산소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균. 그 다음에 현기성균은 산소가 있으면 안 되고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는, 아까 강합성균처럼. 그 다음에 이 효모처럼 통성현기성균은 산소가 있어도 되고 산소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균들을 우리가 통성현기성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효모는 통성현기성균이다 하는 거. 그래서 효모는 산소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술을 만들어요. 술. 하지만 산소가 풍부할 때는 술 대신에 이런 유기산 같은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또 산소의 유무에 따라서 또 만들어지는 물질도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곰팡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띠알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이 곰팡이의 균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곰팡이는 포자 번식을 해요. 포자 번식을. 그 세균의 경우는 번식을 할 때 이분법에 의해서 번식을 해요. 그럼 이분법이라는 게 뭐냐? 엄마 세포가 딸 세포를 낳을 때 항상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세균은 거의 한 하루나 이틀만 되면은 거의 세포 하나가 1억 마리나 10억 마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런 균사는 상대적으로 포자가 번식을 하기 때문에 번식 속도가 길죠. 그런데 이 곰팡이는 이 세포 하나로 독립된 게 아니고 여러 개가 같이 다발로 만들어지는 그런 방법으로 증식을 하는데 그게 그래서 균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뿌리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미생물을 우리는 균근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 건균의 대표적인 것이 송이버섯이에요. 송이버섯. 이 균근은 곰팡이예요. 전부 다 곰팡이인데 송이버섯. 그 다음에 남뿌리 이렇게 여러분들 유심히 보면은 남뿌리에 혹이 달려있죠. 걔도 균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영양성분을 토양으로부터 수여서 식물한테 제공합니다. 특히 가수작물은 이 균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토양을 불용화시키는데 가장 주범인 인산칼슘을 가용화시키는 이런 인산가용화교. 그 다음에 우리 잎에도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잎에도. 그걸 우리는 엽상미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엽상미생물도 쉽게 가지고 식물의 잎을 청소해주는, 그래서 기공물을 원활하게 해줘서 강화성질도 잘하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심사항인 토양미생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양미생물의 종류는 그 매질에 따라서 액상미생물, 분상미생물, 입상미생물, 그다음에 펠렛 미생물로 구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펠렛 미생물은 제품화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펠렛화를 하려면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온도를 높이면 대부분의 미생물이 다 사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액상, 분상, 그다음에 입상 이렇게 세 가지 미생물제가 지금 공급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생균수 안정성, 생균수 함유율은 이게 또 구분이 된다. 자, 여러분들이 요 단위의 개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생물제를 사서 아까 얘기한 보증 성분표를 보게 되면은 바실루스 소프틸리스 1 곱하기 10의 6 또는 1 곱하기 10의 7, 8 그 옆에 CFU 퍼
M에 또 불안 이렇게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표기해야 되는 법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요 CFU가 어떤 의미냐? 콜로니를 얼마만큼 형성하고 있느냐 하는 의미예요. 그럼 콜로니는 뭐냐? 자, 우리가 토양 중에서 미생물을 분리해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고체 배지에 이렇게 배합을 해요. 그러면 요 왼쪽 거는 토양에 있는, 우리가 토양으로부터 미생물을 분리해서 토양 중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곰팡이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 콜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동글동글한 크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여기서 어느 한 균만 순수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생물이 육안으로 안 보인다고 했어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진 미생물의 군락, 집단체를 우리는 콜론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제를 표기할 때는 눈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의 콜로니 형태를 카운팅을 해서 미생물이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것을 표기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이런 CFU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CFU는 그러면은 미생물 세포 하나가 아니라 세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크기까지 같이 모여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80에서 120개 정도의 세포가 서로 이렇게 모여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콜론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또 여러분들이 미생물제하고 효소제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또 알지 못하는 것도 또 사실이고. 자, 미생물제는 말 그대로 세포입니다. 살아있는 세포. 그러니까 자기 증식 스스로 얼마든지 자기 증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미생물은 효소 자체가 대사물질이거든요. 많은 종류의 효소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효소는 단백질이라고 그러죠. 생물체가 만들어내는 대사물질이 단백질이라고 그러어요. 그러니까 자기 증식 능력이 없어요. 단지 효소는 자기 기질에 대해서 촉매 반응을 빨리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생물제는 반응이 느리고 효소는 반응이 빠릅니다. 그래서 미생물제가 효과가 잘 안 나오고 또 실제로 반응이 느리고 그런 이유가 이런 미생물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토양 미생물제에서 굉장히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 의문의 답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토양 300평당 미생물제를 10의 구성, 그러니까 10억 불암당 10억 마리를 함유하고 있는 10억 12FU죠. 콜로니를 함유하고 있는 그런 미생물들을 내가 300평에다가 줬을 때 그 토양 300평 토양 1g당 미생물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봤더니 토양 1g당 CFU로는 1 곱하기 10의 4승. 얘를 마리수로 따져보니까 1 곱하기 10의 6승. 즉 100만 마리 정도 공급을 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토양 중에는 토착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 토착미생물의 평균 마리수는
1억에서 10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제공하는 미생물은 100만 분이 안 돼. 그러니까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쇠가 있는 거죠. 그러면 미생물의 세계도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그러면 센 놈한테 수적으로 적은 놈이 수적으로 많은 놈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제공하는 미생물의 효과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적으로 이렇게 10배, 100배 차이는 적은 수를 갖다가 제공을 해서 과연 이 미생물제가 효과가 있느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뿐이 없는 거죠. 이거는 정말 불가능하다. 자, 근데 지금 대부분의 미생물제는 10의 6승 또는 10의 7승 CFU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2012년도에 농진청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토양미생물제를 갖다가 효과를 낼 수 있는 미생물 수를 갖다가 한번 연구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연구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농진청에서 비료 공정구역에 사용하고 있는 미생물의 수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 대표적인 미생물들, 우리 농가에서 쓰는 대표적인 미생물들을 가지고 10의 4승부터 5승, 6승, 7승, 8승, 9승까지 실제 재배 실험을 해서 그 생육 효과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 미생물수가 지금 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10의 6승 정도만 공급을 해도 되겠더라 하는 거죠. 단지 전제가 두 가지가 따라야 돼요. 하나는 미생물의 먹이가 뭡니까? 미생물은 유기물이 있어야 돼요. 자기 먹이. 그래서 적절한 유기물이 토양 중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제공하는 미생물의 활착능, 즉 토착 미생물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한 미생물, 센 미생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두 가지 전제가 뒤따라요. 그래서 10의 6승만 되는 미생물제를 공급을 해도 이 두 가지만 기본적으로 충족되어 있다면은 충분히 10배, 100배 많은 토착 미생물을 이겨내고 얘가 우점할 수 있는 미생물 환경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 결론이고, 그 결론을 통해서 현재 미생물 공정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내가 센 미생물을 만들고 또 내가 제공하는 미생물들이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영양원이 확보된 그런 토양 환경을 만들어야만이 미생물제를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속된 말로 새끼를 쳐야 되죠. 새끼를 쳐. 쌍둥이를 계속 나가지고 수를 늘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간이 필요하죠. 기간이. 그래서 기간이 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야 토착 미생물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수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 한 가지 힌트는 여러분들이 화학비료를 많이 썼는데 지금까지 화학비료 위주의 농사를 지어오신 분들은 미생물제 넣어봐야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왜? 미생물 먹이가 없는데 어떻게 미생물이 증식합니까?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앞으로 좀 시간을 좀 필요해요. 유기물도 공급하면서 최소 1년, 2년 정도 내가 토양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또 어떤 분들은 미생물질을 쓰고 효과를 또 보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은 토양 환경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솔루션, 답을 드리면은 미생물제는 분명히 미생물은 필요하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그 효과의 차이는 내 토양의 환경 때문에 그렇다. 자, 미생물제를 갖다가 이제 내가 배양을 한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미생물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결과적으로 미생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사멸해요. 사멸해. 그래서 미생물제는 가능한 한 빨리 써야 돼. 배양하고 프레시하고 젊고 힘센 그런 시기에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늙으면 늙을수록 힘들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미생물. 네. 자, 우리나라 미생물제의 95% 이상이 보증미생물로 아까 얘기한 이 고초균을 쓰고 있어요. 바실러스 서티리스라고 하는 균을 쓰고 있어요. 얘를 왜 쓰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얘는 우리가 고초균을 불사조균이라고 얘기해요. 얘는 안 죽어요. 웬만해서는. 근데 얘가 내생포자라고 하는 세균에 유일하게 갖고 있는 내생포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세포인 영양세포가 파괴되더라도 이 내생포자가 살아있으면은 얘가 좋은 환경, 즉 영양원이 풍부한 환경으로 다시 바뀌게 되면은 얘가 원래 정상적인 세포로 다시 되살아나요. 그게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제를 투입을 할 때 가장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뭐예요? 굉장히 강한 미생물이어야 되는 거죠. 살아남을 수 있는. 얘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쓰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 여러분들 자가배양 좀 하시죠? 자, 이 자가배양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데 내가 자가배양을 하면서 내가 키우고 싶은 미생물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잡균이 클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미생물은 영양원에 따라서 소원하는 미생물이 달라지는데 그걸 우리는 천유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유현상. 자, 이 천유현상이 뭐냐면은 미생물은 아무 영양원이나 선호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영양원만 선호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백질을 좋아하는 미생물은 단백질만 주로 먹고. 자, 그 예로 우리가 이 술 담는 것을 우리가 예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술을 담을 때 쌀, 전분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을 누룩곰팡이가 이와 같이 포도당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전분이라고 하는 영양원이 있을 때는 누룩곰팡이가 우정을 해요. 그러다가 얘가 포도당으로 다 분해가 되면은 이제 누룩곰팡이는 자기 먹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자기 밥이 없으니까 서서히 늙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당을 좋아하는 효모가 이제는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발효를 해가지고 술을 만들어요. 근데 술이 다 만들어지면은 효모가 좋아하는 포도당이 없죠? 없으니까 근데 또 효모는 또 생을 마감해요. 서서히. 이제는 술을 좋아하는 초산균이 이제는 득세를 해요. 그래서 식초를 만드는 거죠. 자, 이것처럼 영양분에 따라서 우점하는 미생물이 달라지는 현상을 우리 천이현상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생물을 배양할 때는 굉장히 영양원을 어떤 영양을 쓸 건지, 그 다음에 온도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오염이 안 되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굉장히 이 매개 요소가 많습니다. 이런 걸 고려를 여러분도 스스로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자, 비료는 작물이 먹을 수 있는 형태를 우리는 무기태, 작물이 먹지 못하는 형태를 유기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하여튼 모든 비료는 유기물이 됐든 화학비료가 됐든 무기태 형태로 이온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작물이 흡수합니다. 근데 화학비료는 물이 그래도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굳이 미생물의 역할이 크게 필요치는 않지만은 유기물의 경우는 반드시 환행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 토양과 뿌리 얘기를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자, 농사의 3요소가 흙, 그다음 미생물, 식물이죠.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흙은 50%가 흙이고, 그다음에 기상, 액상. 자, 그래서 요 액상도 중요하지만은 요 기상 관리를 잘해야만 우리가 이런 이상 기후에 따라서 이 온도 상승을 우리가 맞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토양에 이렇게 단층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이 A층에 해당하는 한 표층으로부터 한 12cm, 15cm 요 이내 토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모든 유기물이 집적되고, 그 다음에 미생물도 다 여기에 모여 있어요. 우리 여러분처럼 이 가수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요 집적층인 요 경관층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기가 너무 막 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집적돼서 너무 단단해지면은 뿌리가 밑으로 안 내려가요. 옆으로만 퍼지고. 그래서 이 경관층 관리도 좋은 농사를 하는 하나의 토양 관리법이다 하는 것도 한번 좀 알고 계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토양 온도가 굉장히 작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인데, 이 뿌리 발달은 한 15도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적정 온도고, 그 다음에 미생물의 또 적정 온도는 25도에서 30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하나 이 이상이 되면은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토를 유지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이 pH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의 대부분은 다 이 질산 이온의 집적에 따라서 다 산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성화가 되면은 산성을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주로 자라게 돼요. 그러면 이 작물에 또 피해를 주기 때문에 pH 관리. 그래서 역시 이 산성 토양을 알칼리화 또는 중성화하는 것은 유기물 중독뿐이 없어요. 석회 이런 것도 있지만 석회는 그 흡수량이 적어가지고 내가 주는 양의 2, 3%만 이용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온난화에 따라서 이제 온도의 상승함에 따라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토양을 통해서 우리가 온도를 다 조절할 수 있는
좀 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갖다가 조금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토양 산소 함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토양 산소의 양을 좀 이렇게 높여줘야 되는데, 요거는 아까 서울에서 설명한 것처럼 용존 산소가 많이 함유된 그런 물을 공급해주는 방법, 그다음에 강압성 미생물을 사용합니다. 제가 뭐 얘기 듣기로는 요새 그 센터에서 강압성 미생물도 공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압성 미생물도 좀 쓰는데 단지 이게 증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토착 미생물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또 단점은 있다는 거.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 나은 거니까. 자, 그래서 뭐 일단 유기물이 많아야 된다. 왜냐? 미생물이 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뿌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식물은 강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동물은 호흡작용을 하고, 미생물은 발효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압성은 이제 말 그대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고, 호흡은 그 반대로 식물이 만드는 포도당을 또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고, 자, 이 뿌리는 양분하고 수분을 빨아들이는 그런 흡수 기능, 그 다음에 산소를 또 빨아들이는 호흡 기능, 그 다음에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기를 이렇게 있다. 자, 그리고 이 근권 미생물이 뿌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실 그런 내용인데, 뿌리가 양분을 갖다가 흡수해서 식물체에 전달을 해줄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는 물관부를 이용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체관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물관부는 물을 전달해주는 통로, 그 다음에 이 무기운, 즉 물과 무기운을 전달하는데, 얘는 한 방향으로만 전달해요. 즉 아래에서 위로만 전달해요. 그에 비해서 이 체관부는 강압성에서 얻어진 영양물질을 뿌리에 전달해준다든지, 아니면 식물체 내에 전달해준다든지, 또는 식물에서 뿌리에서 흡수한 무기물을 또 무기운을 전달해주는 게 양방향으로 상호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물질을 전달해줍니다. 자, 하나 이제 여러분들 또 상식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칼슘이 되게 중요하죠. 이 칼슘은 이 물광분물을 통해서만 이동을 해요. 즉 아래에서 위로만 가요. 그래서 칼슘은 땅에다 줘야 돼요. 땅에다만 줘야 칼슘이 뿌리로, 즉 잎으로 다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되셔야 되니까 이제 이것도 아셔야 돼요. 자, 식뿌리가 이런 영양 성분을 갖다가 이 본체 지상부에다가 제공을 해줄 때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즉 두 가지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하는데, 첫 번째가 이 수동수송이에요. 그럼 이 수동수송은 뭐냐면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물의 경우는 에너지 소비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자, 그에 비해서 이 능동수송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능동수송이 많이 일어나면 식물이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강합성 작용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죠. 근데 물은 뿌리로부터 지상부로 증산작용에 의해서 전달되죠. 근데 이 토양에 있는 토양수가 뿌리로 물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투압 현상은 여기 있는 것처럼 토양수는 저농도예요. 그리고 뿌리는 고농도예요.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갈 때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삼투압 현상은 세포막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상부로 전달하죠. 만약에 반대로 토양수가 고농도고 뿌리가 저농도면 오히려 뿌리에 있는 수분을 토양수로 뺏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걸 우리는 염류집적에 의한, 염농도가, 토양의 염농도가 높으면 반대로 뿌리의 수분을 뺏어가는 그런 효과를 우리는 염류집적 효과. 그러면 정상적인 강합성 작용을 못하니까 식물이 고사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강합성 작용만큼 중요한 것이 뿌리 호흡이. 자,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좋다. 우리가 우리 2세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주로 밤에 역사가 이루어지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식물도 밤에 이런 호흡작용을 통해서 그런 생식 관련 그런 활동을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강합성 작용은 세포의 수를 불리는 그런 작용이라고 하면, 이 호흡작용은 세포 내에 그런 세포 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세포에 필요한 그런 활성 물질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강합성 작용보다도 열매를 맺는 그런 작물들은 이 뿌리의 호흡작용이 좋아요. 그래야 충실해지고 세포도 단단해지고. 근데 이 강합성 작용은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낮에만 일어나요. 하지만 이 호흡작용은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일어나요. 밤낮으로. 특히 밤에 왕성하게. 그래서 이 호흡작용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토양 내 또는 토양 뿌리 내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해야만이 생식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말씀을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친환경농업은 유기물 중심의 농업이고, 그 다음에 이 유기물을 이용하는 그런 농업은 미생물을 필수적으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토양 관리, 뿌리, 온도, 산소, 또 산성토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토양 온도를 잘 조절해야 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좀 용이한 방법이다 하는 거. 그래서 산소 공급을 위해서는 이런 용전산소를 좀 주기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미생물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미생물제를 공급을 해주면 10의 6승 정도만 공급을 해도 토양 조금만 양호하면 언제든지 증식을 해서 미생물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친환경 농업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런 고품질, 그다음에 다수화,
안전한 먹거리 농업시대가 이제는 왔기 때문에 이제 유기물 중심의 그런 비료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토양미생물을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전국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제를 한 10여 년 전부터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미생물을 쓰면 안 된다. 생태계도 살리고 토양도 살리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미생물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라도 그렇게 여러분들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센터의 미생물이 여러분들한테 불신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떤 센터의 미생물이 됐든 아니면 어떤 시판되고 있는 미생물이 됐든 그런 좋은 미생물, 센 미생물, 토양의 활착능이 강한 그런 미생물들을 반드시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지시면은 한 1년, 2년 지나면 이 미생물제의 효과를 반드시 어떻거나 하는 답을 주겠다. 경쟁이 막